어떤 나라가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까? 세계 지도에서 손톱만큼 작은 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연구한 하버드 교수가 백악관에서 들은 충격적인 질문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준비하며 7차례나 하버드 교수에게 물었던 단 하나의 질문. 우리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교수의 답변에 백악관 관계자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아닌 세계 지도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그 나라가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당신의 머릿속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군사력도 자원도 인구도 아닌 70년 전 폐허에서 태어난 두 개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전기차를,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조차 한국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는지, 왜 백악관이 밤잠을 설치는지, 그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강의실에 있었습니다. 웨더 헤드센터 3층.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그 신성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헨리 키신저가 외교 정책을 강의했고 조셉 나이가 안보 전략을 가르쳤으며 수많은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가 오늘 강의의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도 위에 한반도는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중국의 196, 미국의 198 크기에 불과한 그 작은 점이 어떻게 세계를 흔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강의실에서 벌어질 일은 30명의 세계 최고 엘리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30명의 각국 대학원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외교관, 정책 기반자, 국제기구 관계자가 될 인재들이었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온 제임스 윌슨. 그는 영국 보수당 정치인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가 전 국방장관이었죠. 프랑스 시앙스포에서 온 소피아 뒤부아. 그녀의 할아버지는 샤를 드골과 함께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던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온 유나 다나카. 그녀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 출신으로 외할아버지가 전후 일본 재건에 참여했던 관료였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민준리. 그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개혁개방의 주역이 되어 참모부 차관까지 오른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온 루카스 밀러. 그의 가문은 2차 대전 후 독일 재건에 참여했고 아버지는 현재 독일 농업부에서 유럽연합 마이너스 미국 통상협상을 담당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온 제이크 밀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으로 아버지가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부사장이었고 할아버지는 1960년대 실리콘밸리 초창기 벤처캐피털리스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 명문대를 거쳐 하버드까지 온 진정한 글로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오늘은 국제통상 정책과 지정학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맥북 프로를 펼쳐놓고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동료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순간 저는 평범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제임스는 펜을 멈췄어요. 하버드에서는 대체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저는 칠판에 몇 개의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철강에 매긴 25% 관세를 보세요. 미국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베들레헴 스틸은 2022년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3년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직원 수를 1,200명에서 3,400명으로 늘렸어요. 오하이오의 AK 스틸은 고용을 30% 늘렸고 미시간의 미국제철 미시간 제철소는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죠. 더욱 놀라운 건 지역 경제 전체의 부활입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세 주의 실업률은 12%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났어요. 30년간 폐쇄됐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고 부동산 가격도 평균 20% 상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대학 대신 공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역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학생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그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온 정치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키가 185cm로 전형적인 게르만족의 외모를 가진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유럽연합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2차 대전 후 독일 재건에 참여했던 농민이었고 아버지는 평생 독일 농업 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루카스 자신도 독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농산물 관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했어요. 교수님, 유럽 농산물 관세는 어떤가요? 루카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의 독일어 억양이 영어에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고향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농민들은 미국을 약속을 어기는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루카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학문적 호기심과 조국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가 지난 여름 고향 바이에른에서 만난 농민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루카스.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화낼 만하죠. 하지만 숫자는 냉정합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칠판에 적었어요. 프랑스 치즈의 40%, 독일 맥주의 35%,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에 50% 관세를 매겼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루카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 농민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2024년 11월 선거에서 85%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68%였는데 말이죠. 위스콘신의 치즈 농장들은 3년 만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위스콘신의 한 치즈 농장주 존 밀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 내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고 농장을 물려받겠다고 한다. 이 모든 게 트럼프 덕분이다. 버몬트의 메이플 시럽 생산량은 40% 증가했고 캘리포니아 와인의 국내 소비량은 25% 늘었습니다. 미국 농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 정부가 우리 편이 돼줬다. 30년 만에 농사가 돈이 된다.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루카스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파란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 고향 바이에른 농민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루카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에게는 확실히 이득이 된 것 같네요. 정말 현실적인 성과군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요? 결국 소비자 가격만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저는 루카스가 예상치 못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지정학적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에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1,850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200만 배럴을 제쳤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원유 가격 결정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 됐어요. 2019년에는 러시아가 연간 2,200억 입방미터를 수출할 때 미국은 340억 입방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미국이 1,800억 입방미터, 러시아가 900억 입방미터로 완전히 역전됐어요. 저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독일은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어요. 하지만 2024년에는 러시아 의존도가 8%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미국산 액화천 연가스 수입이 340% 증가했어요. 함부르크와 빌헬름스하펜에 새로운 액화천 연가스 터미널을 건설했고 노르웨이 파이프라인 용량도 2배로 늘렸습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총 500억 유로를 투자했어요. 루카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독일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된 거네요. 에너지 주권을 잃은 셈이군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그래요.
프랑스는 미국산 액화천 연가스 수입을 280% 늘렸고 이탈리아는 200% 증가시켰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러시아 가스를 완전히 끊고 미국과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결과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에너지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의 완전한 재편이 일어난 거죠. 그때 뒤쪽에서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반박이 날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민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로 온 수재였어요.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항상 정확한 데이터로 무장한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간 계산기라고 불렸습니다. 민준의 가족 배경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화대혁명 때 하방되어 고생했지만 아버지는 개혁개방의 수혜를 받아 상무부 차관까지 올랐죠. 어머니는 중국과학원의 저명한 경제학 연구원으로 집안 대대로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번 학기 동아시아 경제통합론을 연구하면서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학자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불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날카로운 반박을 서슴지 않았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완벽한 성공작이라는 말씀인가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같은데요. 자유무역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아닌가요? 민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중국인으로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학자로서는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몇 년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받은 타격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화웨이 제재, 반도체 수출 통제, 기술 이전 제한.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개인적인 상처가 되어 있었죠. 바로 이 순간 저는 진짜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민준 학생.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강의실에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30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창밖에서는 보스턴의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로 그 나라 때문에 지난 6개월간 백악관에 여러 차례 불려갔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국무부에서,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서까지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던 그 무거운 분위기. 참석자들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그리고 저였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 상황실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 3개에는 각국의 무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각국 경제 지표가 정리된 차트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캐나다, 주요 교역국들의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자료만 유독 두껍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월츠 보좌관이 저에게 물었죠. 저는 그때의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교수님, 새 관세 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어디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급한 환자를 앞둔 의사가 진단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나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유나 다나카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출신으로 일본 외무성 입성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요시다 시게루 정권 시절 외무성에서 일했고 일본 전후 복구에 참여했던 관료였어요. 아버지는 현재 일본 무역진흥기구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일본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예민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우월감과 현실에서 느끼는 한국의 성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월츠 보좌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위험이 온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3일 후인 3월 18일,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펜타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일주일 후인 3월 25일, 3차 회의. 이번엔 CIA 국장까지 왔습니다. 한 달 후인 4월 15일, 4차 회의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까지 참석했어요. 매 회의마다 참석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6명이던 것이 마지막 7차 회의에서는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7번의 회의에서 그들이 반복해서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각 회의에서의 분위기를 더욱 상세히 묘사했어요. 4차 회의 때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변수 앞에 서 있다. 이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정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5차 회의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6차 회의에서 CIA 국장이 보고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적대국도 경쟁국도 아닌 제3의 변수가 존재한다. 이 변수는 우리의 모든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루카스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답이 뭔가요? 설마 중국은 아니겠죠? 이미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 러시아는 이미 제재 중이고 혹시 유럽연합인가요? 민준도 초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면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건가요? 브릭스 확대나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 같은. 제이크도 궁금해했습니다. 설마 멕시코나 캐나다는 아니겠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데. 저는 강희실을 완전히 뒤흔들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희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은 정확히 30초간 지속됐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펜을 굴리던 학생도, 커피를 마시던 학생도, 노트북을 타이핑하던 학생도 모두 멈췄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가 첫 번째로 반응했어요. 이럴 수가! 라고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크게 떠졌어요. 영국에서 온 제임스는 블러디 헬이라고 속삭였고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고개를 저으며 임포시빌레 불가능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는 힌디어로 와 바트오 맙소사라고 했고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는 포르투갈어로 인크리벨 믿을 수 없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한반도 전체도 독일보다 작고 인구도 5천만 명 정도잖아요. 저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민준의 반응은 이해할 만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인구만 해도 중국이 28배 많고 국내 총생산으로는 8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학생.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21세기는 20세기와 다릅니다.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국력을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역사적 사례를 들었어요. 네덜란드를 보세요. 국토는 경상도만 하지만 세계 3대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싱가포르는 서울시보다 작지만 동남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죠. 스위스는 한국의 40% 크기지만 세계 금융을 좌우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제주도의 절반 크기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예요. 모나코는 여의도의 8분의 1 크기지만 세계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미국에서 온 제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온 수재로 아버지가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부사장이었어요. 할아버지는 1960년대 실리콘밸리 초창기 벤처 캐피털리스트였고 그 자신도 미래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이 25조 달러인데 한국은 1.8조 달러잖아요. 13배 차이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겁니까?
제이크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월스트리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낼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요. 큰 원 안에 작은 원을 그리고 작은 원에서 큰 원의 중심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제이크, 심장이 몸 전체보다 클 필요가 있나요? 심장은 몸무게의 0.4%에 불과하지만 멈추면 거대한 몸 전체가 죽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저는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었어요. 컴퓨터에서 CPU는 전체 부품의 5%도 안 되지만 CPU가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그래픽카드와 메모리가 있어도 컴퓨터는 쓸모없어져요. 한국이 바로 세계 경제의 CPU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보여드릴 것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스크린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내부 구조가 정밀하게 나타났어요.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처럼 모든 부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아이폰을 꺼내서 화면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기기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칩. 그게 바로 한국산입니다. 저는 빨간색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가 한국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나온 숫자들이 학생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였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42.3%, SK 하이닉스 28.1%, 합쳐서 70.4%입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어요.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20.8%, 4위가 일본의 키옥시아로 8.8%예요. 한국 두 회사가 미국, 일본, 중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중국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중국은 0.7%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창신 메모리와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더 중요한 건 고객 리스트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로고들이 나타났어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인텔, AMD, 미국 테크 기업들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메모리 100% 삼성제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서버의 메모리 80% 삼성제, 구글 데이터 센터 메모리 78% 한국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85% 한국산,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의 고대역폭 메모리 95% 한국산. 제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로 미국의 모든 IT 인프라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맞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의 핵심 부품이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없이는 아이폰도, 구글도, 아마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한번 보세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이 모든 기기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저는 더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어요. 작년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구글 수석 엔지니어 마이크 존슨의 말입니다. 그는 20년간 구글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성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 구글 서버 농장의 95%가 삼성 메모리로 돌아간다.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구글은 3일 내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진짜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갔어요. 애플의 한 간부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는 팀 쿡 옆에서 일하는 부사장급 임원이었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삼성이 만드는 거다. 우리는 그냥 조립할 뿐이다. 핵심 부품인 메모리, 디스플레이, 심지어 프로세서까지 모두 삼성 것이다. 애플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삼성의 실패는 애플의 실패다. 저는 아마존의 사례도 들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2023년 주주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공은 한국 파트너들 덕분이다.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클라우드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고객일 뿐이다.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 피차이의 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구글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없으면 구글도 없다. 한국은 21세기의 사우디아라비아다. 석유 대신 반도체를 파는 나라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부품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민준 학생, 부품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서버, 모든 인공지능 시설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충격적인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버 중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비율이 80%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85%, 구글 클라우드는 78%, 메타고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는 82%죠. 저는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175개국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총 26개 리전, 84개 가용 영역에 있는 수백만 대의 서버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은 전 세계 35개 데이터 센터에서 하루에 85억 건의 검색을 처리해요. 매분 400시간 분량의 유튜브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30억 명이 지메일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구글의 알파고부터 오픈 AI의 챗GPT까지 모든 인공지능이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 혁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나온 시나리오가 모든 학생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만약 한국산 메모리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구체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우버는 앱이 작동하지 않아요.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고 주문 화상회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없게 되고 트위터는 트윗을 올릴 수 없어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고 구글 검색도 먹통이 되죠. 온라인 쇼핑, 불가능합니다. 아마존은 물론이고 이베이, 이츠,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멈춰서요. 온라인 뱅킹도 마찬가지고요. 제이크가 펜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국방부의 모든 정보 시스템, 펜타곤의 지휘 통제 시스템, 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 장비, 심지어 핵발전소의 제어 시스템까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고와 함께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 국방부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군 전략 시스템의 67%가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는 삼성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무기 제어 시스템이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해요.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레이더, 발사 제어 장치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보잉의 아파치 헬리콥터도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브람스 전차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항공우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통신 시스템,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 처리 장치, 심지어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안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이건 경제 의존을 넘어 안보 의존까지 가고 있는 거죠. 루카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그럼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건가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뻗어 있어요. 한국이 만든 배터리는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2026년 달에 착륙할 예정인 아르테미스 3호의 생명 유지 장치, 통신 설비, 탐사 로봇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로 움직여요.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 우주선에도 한국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이 한국 기술에 달려 있는 거죠. 제이크가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우주 탐사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항공우주국과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특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영하 23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 견디는 배터리입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한국 기술을 찾을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의 태양광 패널 전력 저장 시스템에 한국 배터리가 사용되고 통신 시스템에는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갑니다.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우주선에 한국 기술이 선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성 때문입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138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관측하는 인류 최고의 망원경이 한국 기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어요. 우리의 성공은 한국 파트너들 덕분이다. LG와 SK 없이는 테슬라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화성에 갈 때도 한국 기술이 함께할 것이다. 저는 새로운 차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라면 LG와 SK는 배터리입니다. 이 네 회사가 21세기 문명의 심장부를 움직이고 있어요. 놀라운 점유율이 공개됐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3.8%로 1위, 중국 CATL이 33.7%로. 잠깐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저는 일부러 실수를 연출했어요. 학생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죠. 아니, 맞습니다. 중국 CATL이 33.7%로 1위고 LG에너지솔루션이 23.8%로 2위네요.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을 모두 합치면 어떨까요? LG에너지솔루션 23.8%, SK온 8.4%, 삼성 SDI 4.2%, 합쳐서 36.4%로 세계 1위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의 격차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니켈 마이너스 코발트 마이너스 망간 마이너스 알루미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kg당 280W시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중국 CATL이 240W시, 일본 파나소닉이 250W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저는 더 구체적인 기술 격차를 설명했어요. SK온의 니켈 마이너스 코발트 마이너스 망간구 배터리는 더욱 놀랍습니다. 충전 속도가 10분에 80%까지 가능해요. 기존 배터리가 1시간 걸리던 걸 10분으로 단축한 거죠. 삼성 SDI는 안전성에서 독보적이에요.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사고율이 0.0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100% LG제, 모델 3의 85% LG제, 사이버트럭 배터리도 LG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모든 주력 모델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까지요? 설마 그럴 리가. 독일 자동차 제국의 충격적인 한국 의존도. 루카스, 당신이 가장 놀랄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충격적인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SK온과 24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10년간 폭스바겐의 모든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거죠. BMW는 어떨까요? 삼성 SDI와 연간 100만 대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BMW iX, i4, i7 모든 전기차 라인업이 한국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더욱 놀라워요. 저는 계속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독일 공장에서 직접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어요. 벤츠 EQS, EQE, EQC 모든 전기차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려줬어요.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폭스바겐의 한 임원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 100년 독일 자동차 역사상 이런 의존은 처음이다.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3개월 내에 무너진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BMW의 한 엔지니어는 더 솔직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러 간다.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리 선생님이다. 독일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아우디의 경우 더욱 놀라워요. 아우디 E-트론 GT의 배터리는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독일 잉골슈타트 본사의 한국 엔지니어 50명이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포르쉐는 어떨까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포르쉐 타이칸의 급속 충전 기술도 한국 배터리 덕분입니다. 5분 충전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한 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루카스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정말 한국에 달려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독일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차트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 그래프였어요. 현대와 기아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라섰습니다. 제이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를 제쳤다고요? 그 유명한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 EV6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8.3%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50.1%로 1위, 한국 브랜드들이 합쳐서 18.3%로 2위예요. 그 다음이 제너럴 모터스 볼트 12.1%, 포드 머스탱 마하마이너스의 8.7%였어요. 100년 넘는 역사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70년 역사의 한국 회사에 밀린 거죠. 저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충격적인 반응을 들려줬어요. 포드의 한 임원이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한 말입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회사가 우리를 이겼다. 그것도 우리 본토에서 말이다. 현대와 기아의 성장 속도는 경이롭다. 우리는 뭔가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제너럴 모터스 회장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는지 연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벤치마킹 대상이다. 디트로이트가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로 완공되면 테슬라 다음으로 큰 전기차 공장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일자리 창출이에요. 8,100개의 직접 일자리와 25,000개의 간접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지사는 한국 기업이 조지아의 구세주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195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명동 성당 주변은 천막촌이었고 시청 앞에는 국어라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부산역 앞 피난민촌의 판잣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저는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불과 70년 전 한국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생생한 사진이었어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숫자를 말했어요. 당시 아프리카 가나가 179달러, 필리핀이 165달러, 태국이 156달러였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생생한 묘사를 했어요. 서울역 앞에는 전쟁 고아들이 구걸을 하고 성냥을 팔던 소녀들이 눈밭에서 울었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에서는 판잣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이불 한 장을 덮고 떨며 잠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장마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 양동이로 빗물을 받으며 비를 피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가난을 묘사했어요. 그때 한국인들의 주식은 보리밥이었어요.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죠. 아이들은 신발 대신 고무신을 신었고 겨울에도 양말 없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교복이 없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고 연필이 없어서 나무젓가락으로 글자를 연습했어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루카스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말 그렇게 가난했나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7달러요? 정말인가요? 지금 중국의 가장 가난한 농촌 지역도 그것보다는 훨씬 잘 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은행 공식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강남의 마천루들, 한강의 야경, 롯데월드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적인 건물, 반포 레인보우 브릿지의 아름다운 분수쇼가 보였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었어요. 명목 국내 총생산 1조 8천억 달러,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6,757달러를 넘어섰죠. 저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어요. 독일이 46,259달러, 일본이 34,358달러예요.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2019년에 역전됐고요. 윤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경제 규모가 더 크지 않나요? 저는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경제 규모는 맞아요. 하지만 성장 속도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한국은 연평균 8.5%씩 성장했어요. 같은 기간 일본은 6.2%, 독일은 4.1%, 미국은 3.2%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유죠. 그리고 이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일본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프랑스와 영국도 추월할 예정이에요. 혁신지수에서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UN 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첫 번째 나라가 됐어요. 2021년 7월 2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뒤에는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1970년대 사진으로 바꿨어요.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모습, 포항제철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어머니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더 생생한 묘사를 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도 계속 일했습니다. 장갑을 끼면 일이 안 되니까 맨손으로 차가운 물건들을 만졌어요.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도 참았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여공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점심시간은 30분,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됐지만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제 어머니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전자부품을 만드셨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면서 우리 아들은 공부해서 꼭 성공하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점심도 거르시면서 제 학비를 마련하셨어요. 겨울에 손이 터서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생이 언젠가는 값질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그 작은 전자부품들이 모여서 지금의 삼성을 만든 거예요. 그 시절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저는 1980년대 아버지들의 삶을 묘사했어요. 1980년대 한국의 아버지들은 한 달에 겨우 한두 번만 잠들지 않은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토요일도 오전까지 일했고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1970년대 포항제철에서 일하셨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가곤 했어요. 오늘은 잔업 없는 날이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결국 월요일 준비를 핑계로 회사에 가곤 했죠. 그만큼 절박했어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82년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한 아버지는 아들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전화로만 아빠가 미안하다. 나중에 꼭 보상해주겠다고 했죠. 그 아들이 자라서 삼성 반도체 연구원이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가 박사가 되니까 아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1980년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던 한 아버지는 평생 가족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아빠, 바다 보러 가자고 하면 나중에라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 딸이 자라서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됐어요. 아버지는 딸이 디자인한 차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못해준 여행을 너가 만든 차로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된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저는 삼성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1983년 2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인텔, 모토로라도 일본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죠.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1983년 삼성이 64킬로 디램 개발에 착수했을 때
일본은 이미 1년 앞서서 양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컸죠. 하지만 삼성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생한 내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삼성 반도체 연구진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세요? 연구실에서 먹고 자면서 개발했어요. 집에 가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었죠. 24시간 3교대로 연구하면서 일본을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1교대 연구원이 퇴근하면 2교대가 이어받고 2교대가 끝나면 3교대가 계속했어요. 연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986년 삼성이 256킬로 D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개발팀장이 성공 소식을 듣고 연구실에서 울었다고 해요. 드디어 우리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서요. 저는 삼성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들려줬어요. 당시 삼성 연구원이었던 한 분의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잠도 못 자고 가족도 못 보고 오직 반도체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미친 열정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1987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1메가 D램을 개발했을 때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일본이 독점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한국이라는 복병이 나타난 거죠. 일본 언론은 사무라이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그때의 역사적 순간을 묘사했어요. 1988년 삼성이 4메가 D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때부터 삼성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됐습니다. 1992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했을 때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성공 스토리도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저는 LG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1990년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 때 일본 파나소닉과 소니가 압도적 1위와 2위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75%였죠. LG는 30년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단기 수익에 집중할 때 LG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LG와 테슬라의 만남을 들려줬어요. 2010년 LG가 테슬라와 첫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일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정말 우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LG 연구진들이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G는 테슬라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어요. 테슬라가 요구한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 모든 면에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LG 연구진의 증언을 들려줬어요. LG 배터리 연구소의 한 박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었다. 2015년 LG가 GM볼트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전환점이 왔어요. GM볼트는 미국 최초의 대중적인 전기차였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한국산이었던 거죠. 미국인들이 한국 배터리의 성능에 놀랐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어요. 2018년 LG가 테슬라 모델 3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을 때 테슬라 주가가 15% 급등했어요. 시장이 LG의 기술력을 인정한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최신 현황을 공개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현대, 폭스바겐, 르노,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실적 발표에서 한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LG 없이는 테슬라도 없다.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우리는 화성에 갈 때도 LG 배터리를 가져갈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진출 스토리는 더욱 드라마틱해요. 저는 현대차에 험난했던 미국 진출기를 들려줬어요. 1986년 현대 엑셀이 미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 미국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국에서 차를 만든다고 하는 시기였죠.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품질 문제도 있었고 브랜드 인지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잡지들은 현대차를 값싼 짝퉁이라고 혹평했어요. 저는 현대차의 역전 드라마를 묘사했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3년 3만 마일이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2009년 금융위기 때가 전환점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차를 살 돈이 없어졌을 때 현대차가 차를 사고 나서 직업을 잃으면 차를 돌려드리겠다는 보증을 내걸었어요. 현대 어슈어런스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어요. 미국인들이 현대차는 우리를 진짜로 생각해주는 회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현대차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모두 30% 이상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눈부신 성과를 나열했어요. 2011년 현대 소나타가 미국 중형차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어요.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럭셔리카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020년 현대 아이오닉이 출시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2위까지 올라섰죠. 저는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 변화를 들려줬어요.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편집장이 2024년에 한 말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농담거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현대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유나를 바라봤어요. 어떤 식으로요? 여전히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은 한국은 일본이 도와줘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인들조차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루카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삼성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요. 저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한국에 대한 놀라운 반응들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독일 정부가 2024년 한국의 배터리 기술자 1000명 파견을 요청했어요. 독일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서는 2023년부터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해졌거든요. 저는 일본의 변화하는 인식도 들려줬어요. 일본 도요타의 한 임원이 2024년 도쿄 모터쇼에서 한 말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간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 놀라워요. 애플의 한 부사장이 작년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 없이는 애플도 없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고객일 뿐이다.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다.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줬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2023년부터 한국혁신 모델이라는 강의를 개설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기술 선진국이 됐는지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삼성과 LG의 글로벌 전략을 사례 연구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세계 미래 CEO들이 한국 기업을 배우고 있는 거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국 기술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파리에서 우버를 부르는 프랑스인, 런던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영국인, 베를린에서 아마존 쇼핑을 하는 독일인, 이들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침투 깊이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K-팝은 안 들어도 되지만 한국 반도체는 피할 수 없어요. 은행카드를 긁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신호등을 볼 때도 한국 기술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어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의 87%에 한국산 메모리나 디스플레이가 사용됩니다. 아이폰, 갤럭시, 샤오미, 화웨이. 브랜드는 다르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산이에요. 유럽 전체 인구 7억 5천만 명이 매일 한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에 알람으로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유럽인들의 하루는 한국 기술로 시작해서 한국 기술로 끝납니다. 저는 구체적인 일상을 묘사했어요. 런던의 한 금융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삼성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끄고 LG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현대차 전기차를 타고 출근해서 삼성 모니터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 삼성 TV로 넷플릭스를 봅니다. 하루 종일 한국 기술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죠. 유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일본인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이고 섬뜩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손을 뗄 거예요. 대신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겁니다. 그럼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삼성 메모리 없이는 아이폰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대체제를 찾으려 해도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의 생산량으로는 애플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더 무서운 연쇄 반응을 설명했어요.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모든 서비스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메모리 공급이 중단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되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이어집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우버는 앱이 작동하지 않아요.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고 줌은 화상회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없게 되고 트위터는 트윗을 올릴 수 없어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고 구글 검색도 먹통이 되죠. 온라인 쇼핑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아마존은 물론이고 이베이, 이츠,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멈춰서요. 온라인 뱅킹도 마찬가지고요. 제이크가 펜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 국민들은 정부를 먼저 비난할 겁니다. 왜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건 무역전이 아니라 자폭이거든요. 적을 공격하려다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격이죠.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미국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폰 알람이 안 울리고 커피 머신이 작동하지 않고 차고 문이 안 열리고 전기차가 충전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불편이 한국 관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볼까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루 만에 20%포인트 떨어질 거예요. 민준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대체제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중국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미국에도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저는 냉정한 현실을 설명했어요. 민준 학생,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반도체 제조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는 데는 최소 10년, 배터리 기술은 5년이 걸립니다. 저는 더 절망적인 현실을 공개했어요. 인텔과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00억 달러의 투자와 1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어요. 반도체 제조는 단순히 공장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특허, 수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의 격차입니다.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은 현재 세계 유일합니다. 대만 TSMC도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텔은 아예 포기했어요. 이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메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배터리 분야의 현실도 설명했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LG와 SK가 30년간 쌓아온 배터리 기술을 미국이나 중국이 5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성, 신뢰성까지 확보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동차 배터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검증에만 몇 년이 걸립니다. 제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사실상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은 작지만 21세기 문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만 관세 예외로 둔다면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럽연합이 납득하겠어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차별이라고 항의할 테고요. 왜 한국만 예외냐고 따질 거예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칠판의 두 줄을 다시 가리켰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겨요. 한국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자폭하고 한국만 예외로 두면 다른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죠. 저는 각국의 실제 반응을 공개했어요. 지난달 일본 통상대표부에서 비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한국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무역이라는 내용이었죠.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라 이야기라. 좀 부끄럽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인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유럽연합통상위원회에서는 한국 예외 조치에 대한 공식 항의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는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냈고요. 프랑스 재무장관도 한국만 특별 대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서에 절망적인 표현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에 문서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관세 정책의 예외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변수다. 우리는 한국을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모든 정책이 한국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다. 루카스가 말을 찌푸렸습니다. 완전한 진퇴양난이라는 말씀인가요? 결국 미국은 한국 때문에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강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어요. 학생들이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사실 백악관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이크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저는 잠시 멈춘 후 폭탄 선언을 했어요. 만약 2030년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루카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저는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의 20.1%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협력의 여지는 무궁무진해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저는 중국 내부의 실제 상황을 공개했어요. 작년 상하이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중국중심국제직접회로 제조 회장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따라잡으려면 현재 기술로는 최소 20년이 걸린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한다면 5년 내에 가능하다. 중국 정부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이 시나리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말씀인가요?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어요.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의 한 임원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LG의 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중국의 시장, 자본을 결합하면 테슬라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기밀 정보를 공개했어요. 중국이 한국의 동북아 기술 동맹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어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중국의 시장과 자본을 결합하자는 거죠. 저는 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설명했어요. 중국은 한국에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투자를 약속했어요. 삼성과 LG가 중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면 모든 비용을 중국이 대겠다고 했습니다. 윤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완전히 게임이 뒤바뀌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기술 패권을 잡게 되고 미국은 뒤처지게 돼요.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는 더 구체적인 몰락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2030년 시나리오입니다. 중국-한국 연합이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합니다. 상상해보세요. 2030년 중국이 한국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미국의 챗GPT나 구글 바드가 한순간에 구식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의료 진단에서 99.9% 정확도를 보이는데 미국 인공지능은 95%에 그친다면 전 세계가 중국 인공지능을 선택할 거예요. 교육 분야는 어떨까요? 중국-한국 연합의 인공지능 교사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완벽하게 제공한다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구식이 되어버릴 거예요. 배터리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한국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테슬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자동차까지 모두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더 무서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2030년 중국이 한국 기술로 만든 전기차가 1000km를 10분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면 테슬라의 400km, 30분 충전은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려요. 더 무서운 건 경제적 의존 관계의 역전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미국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19세기 영국이 미국에 추월당했듯이 21세기에는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그렇게 신경 쓰는 거군요. 한국은 정말로 미중 패권 경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네요.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분석했어요.
한국이 현재 쥐고 있는 카드는 3개입니다. 화면에 3개의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카드 반도체 기술.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은 10년 이상 앞서 있어요.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은 세계 유일하고 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의 필수 부품이에요. 중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한다면 3년 내에 가능해져요. 두 번째 카드 배터리 기술. LG와 SK의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를 넘어 항공우주국까지 인정받았어요.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고속 충전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10분 충전으로 500km 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세 번째 카드 지정학적 위치.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강국이에요. 일본은 미국에 너무 치우쳐 있고 독일은 중국과 너무 멀어요. 대만은 중국의 위협 때문에 독립성이 제한되고 싱가포르는 기술력이 부족해요. 한국만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루카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선택이 정말로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저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요. 21세기 버전의 다윗이 바로 한국입니다. 물맷돌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로 무장한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 앞에 골리앗이 2명 있어요. 미국이라는 골리앗과 중국이라는 골리앗이요. 저는 미래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시나리오 1,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진다면 중국의 기술 발전이 10년 늦춰지고 미국 패권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요. 시나리오 2, 한국이 중국과 손잡는다면 아시아가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되고 서구 패권이 종료됩니다. 한국은 14억 중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지만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요. 시나리오 3,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제3의 기술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체 말이죠. 제이크가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한국이 인도, 베트남, 폴란드, 체코와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들 나라에 한국 기술을 이전하고 대신 한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죠. 저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 모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술 강국입니다. 미국과는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있어요. 독일은 서구 블록의 일원이죠.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속국도 중국의 위성국도 아닌 독립적인 기술 강국으로서 말이죠.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해요. 문제는 선택의 의지죠.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깨닫고 있었어요. 민준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네요. 중국인으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요. 제이크도 감탄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도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평범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온 국민이 나섰어요. 주부들은 금반지를 팔아서 건설비를 댔고 농민들은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전 국민이 영어 몇 마디라도 배우려고 했죠. Welcome to Korea, how are you? 이런 간단한 영어라도 외국인에게 말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1980년대 한 어머니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어요. 그 아들이 자라서 삼성 반도체 연구원이 됐습니다. 1970년대 한 아버지는 가족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평생 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딸이 자라서 LG 배터리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함성,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이 모든 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나선 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부산의 조선소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울산의 공장에서는 수소차를, 판교의 스타트업에서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연구실에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LG와 SK의 공장에서는 미래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에서는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고 인천과 부산의 공항에서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하나가 세계 경제와 기술의 흐름을 바꾸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심장이 된 나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21세기 패권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일으켜낸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던 소년이 자라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미군 부대 앞에서 껌을 팔던 소녀가 자라서 우주에 가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세계를 바꾸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흘린 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었고 우리가 만드는 오늘이 세계의 내일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나라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넘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시대에도 한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열정과 노력으로 무장한 한국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떠오른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